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물가 폭탄에 난방비 폭탄에 어제는 진짜 폭탄마저 떨어졌습니다. 이유도 가관입니다. 실수로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멀쩡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분은 20분이나 몰랐다고 합니다. 저기 침공해와도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부인가요? 3월 7일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 뉴스파이터. 지금 첫 번째로 해볼 얘기가요. 조금 전에요. 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의 지금 이 반응들이 급하게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는 민주당이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상당한 부당함 이런 것을 또 알리기도 강조하기도 했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애초에 공수처의 이 구속이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무리한 구속 수사였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신 대목이 이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즉시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는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석방 지휘서를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이것도 법원의 일종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결정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즉시 항고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네. 그 기한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잠깐만요. 네.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지지자분들로 이제 보여요. 서울구치소 앞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도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모여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쪽의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장윤 변호사님의 이제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4시쯤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검찰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예상을 해본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즉시 항고 쪽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혹시 이쪽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고 구속 기소를 했던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겠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나서서 브리핑까지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그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직접 나선다는 무게감으로 봐서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힐 것 같다. 어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로서는 좀 항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구속영장 실질을 하는 동안은 이 구금된 피의자, 그 당시에 신분은 피의자였는데 그 기록이 영장 실질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실무에서 계속 하루치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어떤 피의자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오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첫 선례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좀 개진할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이요. 최진만 교수님, 이 심우정 검찰총장 애초에 4시에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이제 전해졌었는데, 지금 현장 출입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취소했대요. 입장 밝히는 것을. 혹시 이제 이것도 이제 섣부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4시에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직접 또 급하게 취소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물론 이걸 가지고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연기한 게 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연기인지 취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산을 잘했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체포 적부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검찰은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잘했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인한 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럼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이제 체포 관련해서는 명확한 명시된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속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데 체포에 대해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야 되나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 되냐 하는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계산 방식이 문제가 없었다고 오늘 아까 법원이 판단을 내리자마자 그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거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러면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럼 즉시 석방을 한다? 그거는 결국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제대로 계산을 했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나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항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검찰이 뭔가 일부러 저러지 않았냐는 비판을 또 피할 수도 없게 네. 돼요. 항고를 하지 않게 되면.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검찰이 제대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항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검찰총장이 브리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검찰 입장에서는 항고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이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애초에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히려고 했든 아니든 간에 어떤 입장을 밝히려고 하다가 지금 물리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즉 이게 항고 여부는 일주일 내에 마치 이제 우리가 1심 이 어떤 선고가 나오고 일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이제 결정하듯이 그 검찰도 지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4시에 지금은 한 4시 정도의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신중하게 판단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히 일단 4시에 입장을 밝히려던 것은 취소인지 연기인지는 좀 더 알아볼게요. 현장 계통에서. 근데 어쨌든 4시에 밝히려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일주일 동안 연기하거나 혹은 또 그 이내로 계속 그 보류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제일 욕을 그러니까 비판을 더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심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만큼은 예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즉 항고를 할 거냐 아니면 풀어줄 거냐. 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있을수록 검찰이 올 비난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네. 사실상 검찰의 잘못이라기보다 공수처의 잘못이라는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뭐 어떤 판단들이 계속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공수처법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판사가 지금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명시된 규정들이 없는 사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속 취소나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이나 모두 다 피고인의 인권을 사실 생각하는 법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고 하는 것들은 인권, 그러니까 피고인의 앞으로의 어떤 인권을 가급적이면 불구속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건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 네.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사실 피의자의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법의 어떤 취지를 지금 판사가 받아들인 셈이 되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시간 말씀하셨지만 시간 이외에 이 판사들 그러니까 코트넷이라고 판사들 내부의 어떤 망에서도 청원지법장이나 혹은 대법원 연구관이나 굉장히 많은 판사들이 걱정을 했어요. 똑같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판사가 얘기했듯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직권남용을 하다가 내란죄를 발견해서 인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는 돼 있으나 아무리 봐도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흔적이 없다. 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코트넷에서도 많은 판사들이 이거 위험하다. 네. 나중에 그러니까 판사도 오늘 판사도 어떤 얘기했지만 사법부 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군요. 네, 코트넷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나중에 가장 위험이 되는 게 이걸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의 본 내용보다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건 각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여기서 구속 취소를 시키고 본 내용으로 본안에서 다투는 것이 훨씬 그러니까 본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죄를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모릅니다만 저는 도리어 법리를 지금 다 따져보니까 취소해야 돼. 내가 네. 지금 발표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차피 인권 문제도 있고 항고해봤자 똑같다라는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고 그러면 원래 뉴스파이터가 이제 하려던 그 얘기들 쭉 풀어볼게요. 이 장유미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른바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나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오늘의 법원 결정이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의 그 날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3월 14일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은 나돌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 선고, 탄핵 선고 여부 그 선고 날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부분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상 그 산입 기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판결을 내리는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법률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 탄핵 심판 과정은 파면 그러니까 그 직위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 법원의 판단이 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떤 형사 절차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를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 어떤 여론전 내지는 장외전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으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서 즉 구속을 취소해라 그렇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후에 지금 여야 상황도 긴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어지는 뉴스파이터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이제 택시 한 대가요, 담장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이 울산 울주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내리막길을 달리던 한 택시가 저렇게 우회전 구간에서 어머나.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한 70m 정도 되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회전 길목에서 그대로 돌로 된 저 담장을 들이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 보닛이 거의 다 찌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강한 충격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차량 내부도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택시 안에는 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1명과 승객 4명이었는데요. 모두 70대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70대 택시기사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1명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은 숨졌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1명의 7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탑승자 4명은 지인 사이로 알려졌고 일단 탑승자와 택시 기사와의 사이는 지금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 사고로 안진용 기자님 한꺼번에 세상에 4사람의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일단 5명 중에 4명이 이미 숨진 상태고 1명 역시 중상이어서 아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게다가 사고 난 것이
비교적 외진 곳이어서 주변 CCTV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또한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고 당시의 날씨입니다. 그때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급제동시 발생하는 이 스키드 마크조차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런데 진짜 지금 말씀대로 이 사진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뭔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지금 저 밑에 검은색 바퀴 자국이 쭉 나 있다. 그게 스키드 마크잖아요. 안지영 기자님. 그게 없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건은 어느 정도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거고요.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저 택시에 부착돼 있는 블랙박스겠죠. 근데 블랙박스 사고 영상도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큰 사고였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이 충격으로 삭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상에. 현재는 영상 복원을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4명이나 목숨을 잃은 지금 엄청 커다란 사고인데 원인을 규명하기는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미스터리한 지금 사고가 되는 셈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일단 이웃 주민들도요. 여기에서 교통사고 났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표한다라고 합니다. 이 길이 내리막길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다소 가파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로폭이 좀 넓은 편이라고 하고요. 또 반사경도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적은 최소한 이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스키드 마크가 왜 보이지 않았지와 관련해서도 물음표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데 경찰 측은 이와 관련해서 급제동이 몇 번 있었다고 해도 스키드 마크가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세요. 물론 저희가 이제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이제 외부적인 요소로만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을 저희가 내리기에는 조금 섣부르고 무리일 수는 있지만 지금 저 영상이나 사진 보면 그 경사도 물론 내리막길이긴 합니다만 그 경사도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택시가 우회전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 돌로 된 담벼락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총 5명이 타고 있던 상황에서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에요. 지금 차량의 블랙박스는 영상이 담겨져 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우리가 그 포렌식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원본 데이터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받았습니다. 복원이 돼가지고 사고 장면이 있습니다. 속도라든지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EDR 검증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지설할 정도는 안 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최진봉 교수님 예. 포렌식 결과 영상이 복원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을 이제 밝히기 조금은 이제 뭔가 지금 이 가닥이 잡힌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게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블랙박스 영상은 완전히 복원이 됐는데 문제는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증언을 들을 수 없는 상태고요. 네. 또 블랙박스에 모든 게 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하는 EDR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게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가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 조작 실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급가속 차량으로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지 이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EDR 분석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언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첫째, 네. 어느 시점에 어느 분쯤에 밟았는지 이것도 중요한 요구가 되는 거죠. 또한 이번 사고가 택시가 급경사도를 내리막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직진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사고와는 관계는 없이 무관하게 그냥 기본적인 예를 드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운전사가 갑자기 건강상 이유로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뭐 있는 이른바 거잖아요. 저혈당 쇼크도 있을 수 예컨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기계 조장으로 예를 들면 네. 차량의 어떤 결함으로 말미암아 우회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네.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각도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결국 EDR 검증을 통해서 좀 더 보강해야만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또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이 이제 아마 이 내용을 확인해봤겠지만 요즘 택시에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내부도 비추는 그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블랙박스일 경우에는 이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블랙박스라면 조금 더
사고 당시에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과정을 차분하게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에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어제 세상에 경기도 포천에 떨어진 그 폭탄 오발 사고는요,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그 사고로 당시에는 15명,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부상자가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9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민간인이 15명, 또 군인이 14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민가에 이제 폭탄이 떨어졌다고 처음엔 알려졌지만 폭탄 일부가 육군 부대 안으로도 낙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이 때문에 일부 장병도 저렇게 부상자에 포함이 되게 된 건데요. 어머나. 15명에서 29명으로 2배나 갑자기 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명이나 두통, 복통, 또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부상자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민가에 떨어졌을 때 민간인 증언으로 굉장히 소리가 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두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중상자는 민간인 2명으로 알려졌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명 정도는 귀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첩보 영화나 전쟁 영화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폭탄 터지면 그 주인공들이 귀에 삐 소리가 계속 남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게 이제 아마 그런 지금 부상 입으신 분이 많다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공군이 어제 발표하기로는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라고 일단 언급을 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듣고도 안진용 기자님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네, 일단 이 오폭 사고 같은 경우는요. 전투기 2대가 총 4발씩 8발의 폭탄을 투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일단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은 왜 잘못 입력했는지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임무를 하달받으면은 이 USB 형태의 저장 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이 15개의 이 문자 숫자를 넣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1개를 잘못 입력했는데 1개만 잘못 입력해도 무려 오차 범위가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결과 이 1번기 조종사가 잘못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거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1번기가 오류를 했는데 왜 2번기까지 잘못 떨어뜨렸을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훈련이 전투기 2대가 폭탄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기와 나란히 가던 2번기가 1번기가 폭탄을 떨어뜨릴 때 얘를 잘못 떨어뜨렸죠. 이때 동시 낙하기 때문에 본인도 열게 돼서 결국은 2대 모두 잘못 떨어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잘못 떨어뜨렸을 때 비행 궤적 역시 잘못된 거겠죠. 정확한 그 비행 상황에서 떨어뜨렸으면 제대로 떨어뜨렸는데 1번기가 잘못된 상황에 떨어뜨렸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는 항공기 관제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지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속도가 빠른 전투기라도 항로, 정해진 훈련 항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조종사가 항로를 몰라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우리가 알기로는 조종사는 아무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 시간 몇천 시간 막 베테랑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반 병사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종사 한 사람을 배출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엘리트가 돼야 됩니다. 조종사는 그만큼의 사실 교육을 받고 조종관을 잡을 수밖에 없죠. 왜?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베테랑 조종사들은 훈련이 아주 철저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좌표를 찍고 이
USB에 넣으면 일단 탑승한 다음에 조종관에 넣고 그 좌표를 입력을 합니다. 조종기에. 근데 입력하는 순간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탑승 후에 가면서도 일단 입력값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아. 왜 좌표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폭탄을 투하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좌표 지점을 도착한 후에는 보통 이게 실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훈련과 연습네. 훈련 연습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네모난 곳에 이렇게 원을 그리거나 해서 이 여기에 떨어뜨려라라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좌표만이 아니라 좌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 갔을 때 육안으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마을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좌표 잘못 찍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저런데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렇게 표시된대.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T자도 네. 있고 팔자도 있고 저렇게 좌표가 다 있어요. 네. 써져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저걸 확인하면 내가 지금 좌표를 잘못 찍었네? 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단계 모두 다 실수했을 때 어저께 같은 오폭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폭탄이요 한 발이 떨어져도 진짜 사망 사고 안 난 거 진짜 하나님이 진짜 돌보신 거예요 진짜 진짜 천우신조예요. 그런데 네. 8발의 폭탄 떨어졌어요. 그 위력 얼마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발의 위력도 엄청나요. 근데 말씀한 8발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났겠습니까? 네. 그건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건 정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엄청나게 고통받으실 거라고 저는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이제 무서워서 못 나가요 진짜. 잠도 못 잡니다. 네. 지금 주민분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뭐 나중에 이제 심리적 치료는 해줘야 돼요. 지금 뭐 피해 복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대응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제 포천시인데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군이 불발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 대피령을 내린 상황이었고요. 네. 그 당시엔 경찰이 통제선까지 설치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문자 발송이 누락됐다는 사실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천시 측에서는 신속한 초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거나 아니면 주민 대피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면 문자 발송을 했을 것이지만 그 당시는 이미 폭발이 일어난 이후였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발송할 필요성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요. 일단 이 일대에 8발의 폭탄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또 사고 초기에는 오폭 사고 현장 이외의 주변에 불발탄 추가 폭발 위험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포천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해당 지역 주민은 더 그러실 거예요. 폭탄이 8발이나 떨어졌는데 재난 문자를 그럼 언제 보낸다는 거예요? 해당 지자체는? 그러게요. 최근 들어서 새벽 3시에 전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진 때문에. 맞아요, 그때. 근데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상황이야? 라고 놀라셨잖아요. 잠 다 깨어났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들이 사실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즉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감염병, 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또는 화재 같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 세 상황만 얘기하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어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 테러 등 국가 안전보장상 긴급 상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폭탄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실상 재난 문자를 분명히 포천 일대에는 울렸어야 됐다. 그런데 울리지 않았다는 건 도리어 이걸 너무 늦게 파악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죠. 세상에 지금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아까 영상과 사진 보여드렸지만 지금 피해 주민들은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지금 산산조각 나가지고 지금 아직도 밤에는 춥잖아요. 어떻게 지금 기거하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마을 전체가 정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 58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에. 그 가운데 33가구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젯밤에 18가구의 40명 정도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숙박시설에서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보시겠지만 유리창이 다 깨져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춥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잘 수도 없는 어머나. 상황이고요. 유리들이 바닥에 사방에 깔려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 복구가 언제 될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착잡한 상황인데요. 오늘 관계 당국이 합동으로 현장 안전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인근 건축물의 위험성을 점검했다고 하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긴급 생활비, 안정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자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 피해 당하신 주민분들 일단 쉼터를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고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치료도 다시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니 삶은 달걀을 이마로 깨는 건 종종 봤습니다만 날달걀을 이마로 왜 깨요, 이담 아나운서?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기 전에요. 김명준 앵커께서는 혹시 순두부찌개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죠. 못 참죠, 순두부찌개는. 그 네. 순두부찌개 먹으러 가면요. 네. 사장님이 가끔 이렇게 달걀도 같이 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삶은 달걀일까요? 날달걀일까요? 갑자기 어려워지는데요, 혹시? 어려워요? 네. 순두부찌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넣어줘서 뭐 접대만 받아봤나요? 그러셨군요. 제가 안 나봤나요? 기억이 안 나죠? 가끔 이제 순두부찌개 어떤 집에서는요. 달걀을 이렇게 주시는데 날달걀이어서 이렇게 깨서 안에서 같이 먹으라고 보통 그렇게 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달걀을요. 삶은 달걀로 착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네. 제목이 일단 이렇습니다.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 네? 라는 제목이 올라왔어요. 난데없이 왜요? 그게 어떤 글이냐면요. 네. 순두부찌개 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인 겁니다. 아하. 근데 순두부랑 계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이게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저희가 삶은 달걀이어도요. 보통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턱 깨잖아요. 네. 이마에다 탁 깬 거예요. 어이고. 근데 이게 날달걀이었죠. 어허. 쭉 흘렀겠죠. 어허. 그래서요. 옷 버렸다고 옷값과 목욕비를 합쳐서 1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걸 물어줘야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나, 지금 빵당 시츄에이션인데 일단은 여기 우리 장윤 변호사님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장윤 변호사님 얘기 듣기 전에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분들 반응 일단 궁금해지는데요. 황당하잖아요. 빵당하죠, 진짜. 네. 아니 순두부집에서 누가 삶을 달걀을 줘요, 날달걀을 주지. 여기는 다 경험해봤죠. 김명준 앵커도 아시잖아요. 저도 알죠. 알죠. 네네. 그래서 이 누리꾼들도 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님이 아니고 신종 자해 공갈단이네. 아이고. 이런 글까지 했어요. 저라면 절대 안 줄 것 같다 이런 글도 있고요. 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건 날달걀인 거 뻔한데 일부러 머리로 깬 듯하다. 그리고 와서 물어줄 의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글도 올리고 계시고 네. 설사 진짜 삶은 달걀이라고 착각했더라도 본인 잘못인데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한 생각이 든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아니, 저 손님은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저 순두부찌개 집을 냉면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온 거 냉면집에서 삶은 달걀 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장님 고민은 내가 돈을 정말 물어줘야 되냐. 1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머나.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물어줄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민법 750조에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 사장님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손님한테 이건 날달걀입니다라고 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이 손해가 발생한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옷에 날달걀이 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장님이 이렇게 달걀을 주었을 때 뭐 이마에 깨가지고 옷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손해여야 그 책임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식당에서 순두부찌개 옆에 계란을 그냥 갖다 주면 이거는 한국 손님이라면 이건 당연히 날달걀로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장님이 그것까지 이걸 삶은 계란으로 인식하는 손님이 있을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그렇게 판단받을 가능성은 좀 낮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를 입었다는 분이 외국인이거나 뭐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전혀 일가견이 없는 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연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그렇죠. 않아서 이 사장님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본인이 내가 부주의했네라고 이제 그렇게 잘 이 사장님과 타협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는 나중에 그런 비난에 시달리지 마시고 혹시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황당한 손님이 또 있다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이번에 또 어떤 사연입니까? 저도 김명준의 근게 하나 아, 그래요 여쭤보겠습니다. 또. 네. 순두부찌개는 좋아하시는데 아, 네. 배달 음식은 좋아하시나요? 배달 음식도 못 참죠. 요즘 또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또. 맞습니다. 사실 주말에 배달 음식 한 번쯤 먹는 거는 그쵸. 기본이죠. 네. 자, 근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기사가 올린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왜요? 자, 일단 배달에 가야 할 곳은 경북 구미한 아파트인데 네. 막상 음식을 갖고 도착을 했더니 배달 가야 될 쯤이 20층인데 승강기가 점검 중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난감해서 고민하다가 손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네. 얘기를 하죠. 승강기가 점검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손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리실에 전화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배달 말을 기사한테 하는 관리실 전화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관리실에 지금 본인이 손님이 전화해서 그럼 제가 알아볼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배달 기사님한테 관리실을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종건 평론가님 지금. 그렇죠. 그 아파트에 이 배달 기사가 사는 게 아니라 손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손님이 관리실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저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배달 기사분이 참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직접 하셨어요. 블레임 어머나, 안 하고 세상에. 직접 했는데 30분이 걸린다라고 대답이 온 거예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30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배달 기사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30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지금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10층까지 올라오세요. 애를 내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서 만나지 않은 거잖아. 이담하는 거. 아니 배고프면 배고픈 손님이 1층까지 와요. 그리고 그 해당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잖아요. 나름대로 이 손님은 1층에서 이제 20층까지니까 반 정도에서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기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 착한 분이에요. 또 10층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10층을 넘어서 10층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안 와 있는 거예요, 손님이. 어머나. 그래서 10층, 11층,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일단 기다려봅니다. 5분을 기다려도 내려오겠다던 사람은 내려오질 않는 어머나. 겁니다. 그런데 20층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게 다음 배달 예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손님 혹시 안 내려오시나요? 라면서 11층, 12층 계단 중간쯤에 음식을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 배달도 있기 때문에 20층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음식을 거기에 내려놓고 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참 이분은 이 손님분은 딱해요. 본인이 내려가야지. 어떻게 애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애가 만약에 10층까지 내려갔다 쳐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지금 앞 승강기 점검 중이면 거기 10층에서 20층까지 본인 애가 고생하는 거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안 내려가요, 장윤 변호사님. 그런데 황당함의 끝이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해당 손님이 배달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다는 에? 거예요.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뭐 양보를 해서 11층에서 12층 사이에 두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의 전화를 받은 그 업체 측에서는, 그 가게 측에서는 당연히 배달기사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고객님이 항의를 하시는 거냐 확인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배달기사는 굉장히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한 내역도 있고 이게 아마 녹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이래저래 해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10층 이상을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이 음식을 두고 왔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듣는 저희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막 콧구멍에서 막 김이 막 나올 정도인데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분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저희와 똑같죠. 뭐라고 그러냐면 갑질도 가지가지다. 아이고. 이런 표현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갑질이죠. 누가 봐도. 또 뭐라고 하세요? 10층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다. 그러니까요. 저분은 아까 시간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맞아요.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거기까지 우리 올라갔잖아요. 사파가 선생님 잘 그려. 네. 다리에 지금 힘이 너무 거의 빠졌어. 빠져. 후들후들 하잖아요. 후들후들 지금. 왜냐면 저분은 하루 종일 배달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후덜덜하고 힘드시겠어요. 후덜덜, 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라 시킨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자기가 전화해야지 왜 배달 기사님한테 저걸 시키는 겁니까? 네. 정말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저 배달 기사님들도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걸 왜 모르세요, 세상에. 앞으로는 꼭 그러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들어보실 사연은 참
기가 막힙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오늘의 이야기는 경남 고성의 한 공사장에서 들려온 소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나.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아하. 어마무시한 양반이다. 어머나. 그리고 첫인상은 무서웠지만 신기해서 계속 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쏭달쏭하네요. 알쏭달쏭하죠. 근데 일단 이분의 착장, 외모가 남다릅니다. 어? 우선 우독과 아래 옷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는 점프 슈트를 항상 입고 다니고요. 어머나. 자, 그리고 굽이 굉장히 높은 오. 롱부츠. 실제로 지금 가운데 보시는 저런 롱부츠를 항상 신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을 무려 3시간에 걸쳐 하는데 이게 출근 준비라는 거예요. 어머나. 출근 준비가 끝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일터로 향한다는데 아니 통급을 봤을 때는 말을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시고요. 네. 이쯤 되면 이분의 직업이 궁금해집니다. 무슨 공연하신 분인가? 아. 배우인가? 궁금하시죠? 오호. 자,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하러 가요. 제 차예요. 덤프 기사입니다. 28년 차. 오히려 더 편해요. 높은 신발이. 저는 낮은 신발은 신고는 이걸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덤프는 거의 좁은데 그런데 특히 이 후진 같은 것도 자야지 되고 이런 데는 후진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다 볼까? 볼까? 어머나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이다말 지금 우리가 누구를 본 거예요 진짜? 꼭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뭔가 이질적이기도 할 정도인데요. 네. 지금 무려 아까 28년째 몰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나. 거의 30년 가까이 덤프 트럭을 몰고 있는 덤프 트럭 기사 고영선 씨입니다. 지금 당장 영화 찍으러 가시는 분들에도 믿을 정도예요 진짜. 머리 스타일하며 또 짙은 스모키 화장 그리고 옷도 약간 제복 같은 점프수트에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굽의 와. 부츠까지요. 굉장히 멋지게 하고 이제 외적인 모습도 멋진데 행동도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야. 정말 굉장히 쿨한데요. 네. 이런 흙먼지를 어머나 스포츠카에 내려서 지금 덤프트럭 가라. 와 네, 대박 저렇게 갈아타는 사건. 모습까지 굉장히 멋지잖아요. 네. 저 공사 현장에서 근데 사실 저런 부츠를 신고 굉장히 불편해 보이기도 그러니까요. 해요. 머리도 길고요. 야. 근데 왜 저런 모습을 고집하는가 했더니 네. 이 여자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약간 선입견이 있었군요. 네, 여자라고 무시를 하기에 일부러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짙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짙은 화장을 하고요. 굉장히 강한 저런 느낌의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고영선 씨에게는 방패이자 무기였던 겁니다. 나름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0번 양보도 저 덤프트럭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기 페달 다는데 통굽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우리가 운전할 때 굽이 높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러는데 감각이 전달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고영선 씨 말로는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 보여도 네. 운전에는 문제 없고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고영선 씨는 아마 이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느껴진 것 같고 네. 그러다 이제 어쩌다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진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요 남편이 생계를 위해서 덤프트럭을 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로 남편의 팔이 부러지면서 일을 못하게 됐고 어머,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본인이 대신 덤프트럭을 몰기 시작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굶고 있을 수는 없으니 버티며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야. 베테랑 덤프트럭 기사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내의 모습을 아내가 28년째 지금 덤프트럭을 몰고 계해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남편의 심경은 어떨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차차 이제 시일이 그런 게 일이 되신 게라 이제
차 운전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머리가 자꾸 올라가더만은 시기를 뭐 어째부 됐어 오래됐어요. 그건 어느 순간에 일이 되는데 이제 자기 개성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래가 되면은 현장에 가면은 또 사람들 다 좀 겁나게 보고 절대는 잘 안 나니까 좀 뭐랄까 차갑게 느껴지가. 억수로 병원에 갔다 오면은 솔직히 거짓말하고 하루 새벽에 가가지고 일 갔다 오면 뻗어버려. 내가 좀 미안치. 나 이제 들어가서 잘게. 이거 봤다. 불 끈다. 아니, 저도 방송 끝나면 끝나자마자 막 머리 이게 이제 분장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분장도 안 지우고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화장? 이 남편분도요, 아내분이 화장 지운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고 하실 정도라는데요. 일단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들었다가 또 남편이 깨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을 다시 좀 살짝 지우고 고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남편한테까지 이런 민낯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뭘까요? 어렸을 때 고영선 씨가 아버님의 실수로 얼굴에 좀 심한 흉터를 얻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흉터도 조금 상처가 될 텐데 주변 사람들이 피부병이 있냐면서 본인을 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그래? 그래서 진한 화장을 한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 180도 바뀌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흉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서 이 모습을 계속 견지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어린 시절에 아버님 직업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유독 고지식하셔서 또 하고 싶은 걸 많이 좀 못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쌓인 상처도 깊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화장도 한 커플 한 커플씩 조금 또 지워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28년째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고영선 씨, 의지와 노력과 사랑만 있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못할 일은 없다는 거 여실히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니, 하던 일은 마저 하고 가야지 뭐 중마다 뛰쳐나가요, 안진영 기자님. 네, 제목만 듣고 황당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하던 일 멈추고 뛰어나간 이 직원에게 박수를 보내게 되실 네? 겁니다. 지난 1월 경기 김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과연 그날의 CCTV엔 어떤 모습이 담겼을지 함께 보시죠. 네네. 자, 두 손으로 계란대를 짚더니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한 남성의 어머머머머머머머! 모습을 보실 수 어이구, 있습니다. 자, 이를 본 여성 직원은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으면서도 곧바로 달려나와서 이 남성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자, 일단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 직원도 달려와서 재빨리 신고를 하면서 이 남성을 위해서 열심히 도움을 어머나, 주고 있는데요. 세상에. 뒤늦게 합류한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사이 인근에 있던 다른 고객들은 이렇게 남성의 손발을 주무르면서 돕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보는 영상을 보면서도 CCTV를 보면서 저희가 가슴이 철렁해서 근데 이게 모든 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네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긴급하게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달 설 연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40대 가장이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한 커피 매장을 찾은 건데요. 커피 주문을 마치고 결제를 하던 시점에 이렇게 심정지를 일으키고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응급처치가 정말 긴박하게 8초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한 직원이 먼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직원은 119에 재빨리 신고를 했고요. 또 다른 직원은 남성의 기도 확보를 돕고 또 심폐소생술을 한 명이 계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바톤 터치를 해서 다른 직원이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한 분 모습을 잘 보면 네. 이 환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원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기도 전에 긴급하게 여기에 투입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8분 동안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손을 교대하는 순간까지도 이 직원들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일까요? 당시 현장에 출동하셨던 구급대원분들께서요, 이 카페 직원분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슴 압박을 수행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저희가 뭐 교육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거의 정석에 가까운 자세로 가슴 압박을 해주고 계셨고, 교육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눈앞에 상황이 닥치면 바로 반응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지체 없이 바로 신고하고 CPR 해주신 게 예후에 많이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지병은 없다고 이제 보호자분 통해서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냥 갑자기 정말 쓰러지신 거라 심정지 골든타임이 4분 이내로 가슴 압박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격자 CPR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수행해 주시는 분이 정말 감사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근데 저 이제 상황 보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게 즉시 어떤 순간이든 즉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응급 상황에 빛난 직원들의 저 모습, 이건 연습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나. 피나는 연습과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심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었던 이 40대 남성이 즉각적으로 가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카페 직원들이 평소에도요 주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CPR이라고 하죠.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걸 연습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저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켰고 어머나. 결국 그게 익혀지다 보니까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아하.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나와서 관련 영상도 계속 시청하면서 교육을 받아놓은 게 직원들이 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8초 만에 저 심폐소생술 실시가 됐고 네. 그래서 이분은 심정지 상태에서 맥박이 돌아오고 구급대원들의 인계돼서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무사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보통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나. 근데 4분보다 더 빠른 8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세상에. 결국은 이 회사가 운영하는 이 교육, 이 네. 교육이 결국 빛을 발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전광석과 빛보다 빠른 행동 덕분에 정말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니까 약간 긴장이나 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몸이 먼저 반응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가족분들이랑 그때 계셨던 환자 남성분까지 다 오셔서 저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사진도 찍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보다 많이 호전된 상태셔서 저희도 뵙고 약간 뭉클해야 할까? 뭐 어쨌든 겪지 않은 일로 제일 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더 먼저 용기 있게 가서 할 수 있는 약간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좀 더 내가 더 먼저 움직여서 사람을 하나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하시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정근 평론가님 카페 네네. 직원분들은 그 쓰러지셨던 분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신 게 더 뭉클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네, 그렇죠. 쓰러진 남성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다시 찾아온 게 너무 당연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갈까 모레 갈까 하다가 못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 사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니래요. 그래요? 타지에 살고 계시대요. 어머나.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가서 특별히 또 감사 인사를 세상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뭉클할 수밖에 없고요. 사진도 기념사진 찍고 뭐 대화도 나누고 선물도 이렇게 한가득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 관할 소방서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어저께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저 모습이네요. 멋집니다. 관할 소방서가 이 직원분들에게 표창 수여인데 사실은 이제 또 간접 광고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그 카페 명은 말씀드리진 않지만 경기도 김포에 있어요. 근데 영상 보시면 나 저기 맨날 가는 곳인지 아실 건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시는 정태우 부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이 직원분들 너무너무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어벤져스 영웅이시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